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참 바쁩니다. 실적 시즌이 들어왔다라는 게 정말 체감상 느껴지죠. 조금 전에는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현대차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대했던 거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도 갑작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죠.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오가고 있는 뉴스를 통해 팩트체크하며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성우 이사, 김대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뤄봐야 될 종목이 참 많아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 나왔잖아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빠르게 글이 올라왔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매출액은 42조 9천억 원가량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아쉬운 건 영업이익이 3조 5,809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7% 정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조 2,059억 원으로 컨센 대비 11%가량 하회했는데요. 이 컨센서스, 우리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지 못하자 주가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현대차 실적이 나오고서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현대차 현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2에서 3%, 3.11% 하락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화신도 밀리고 있습니다. 4%가량의 약세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화신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비슷하게 이 자동차 주도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부품주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 현대차 IPO, 인도 IPO에 대한 세론 물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하나 했는데 어닝 쇼크로 털썩 내려앉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HI 만도는 그래도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품단에서의 부진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화신이 더 강하게 연동되고 있어요. 김대준 대표님, 다른 기업들 테슬라라던가 GM이라던가 실적은 다 컨센을 상회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현대차는 부진했던 걸까요? 현대차의 실적이 과연 나쁜 걸까요? 컨센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눈높이가 약간 높았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전환해서 상승으로 진행될 때 저는 자동차 업종에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현대차의 주가가 역대 실적을 발현했던 과거의 경우 2012년도에 주가가 26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올해 예상은 170조에 15조입니다. 매출은 170조, 영업이익은 15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6만 원 찍을 때 이때도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고요. 역대급 매출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매출이 80조, 영업이익이 8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6만 원 대비해서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판단해 보면 대략 한 2배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그 당시 대비해서 오히려 낮은 가격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도 지금 0.7배 수준에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고요. 현대차의 실적, 영업이익이 다소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에 오늘 발표가 되었지만 저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렇게 나쁘게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흐름은 개선될 걸로 판단돼서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흐름이 나아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센이 조금 높게 점쳐진 것도 있고 저희 몰로방에 가보니까요. 한국투자증권의 자동차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인 김창호 애널리스트가요. 실적에 대한 리뷰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북미 산타페 등에 대한 선제적인 보증 연장 조치로 약 3,200억 원의 충당 부채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다면은 실질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3,200억 원의 신규 충당금 적립에도 전체 판매 보증금은 5,66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일단 실적이 어닝 쇼크가 아닌 컨센 부합 수준이고 판매 보증비를 올려 잡은다면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하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성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이랑 이익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부분보다 자동차가 덜 팔렸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이익이 더 빠진 거는 이번에 반영되는 환율 같은 경우가 비유적이었고 물류비 같은 경우가 보통 분기보다는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약했어요. 약했다 보니까 뭐 오늘 저가 같은 경우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즉 결론은 뭐냐면 비용단에서 반영이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아무래도 매출 볼륨이 다시 커지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주가 방향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좀 비우호적이었다. 네. 이전 분기에 비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네. 매 시험마다 100점을 맞았는데요. 이번에 한 2개 틀렸어요. 아, 약간 엔비디아도 옛날 그랬잖아요. 네. 2개 정도 틀렸는데 그게 과연 시험을 못 친 걸까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100점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100점 맞을 거다. 네. 저희 시청자분은요, 딱 이 현대차 실적 나오니까 네. 기아 주주이신가 봐요. 그럼 네네. 기아도 별로일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고, 실제로 지금 기아의 주가를 보시면요, 현대차 실적 나오자마자 기아도 같이 연동되듯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구간 2.58%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딱 저 구간이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기아도 한 몸이잖아. 매도하자.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 물량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큰 의심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기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아에 대해서 뭐 상구하저라는 매출 실적에 대해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지난 1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개월 전 기아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아주 좋았어요. 주가의 상승 탄력도 가장 강했고요. 불과 10개월 만에 자동차 기업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물량 이전 과정에서의 손바뀐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흐름에서의 오늘장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께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또 어떤 분은 엄격한 잣대로 2개 틀리면 1개는 실수지만 2개는 실력이다라고 너무 무서우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현 구간에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내림세를 실적이 발표가 되고 보여주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자. 다시 좋은 점수 낼 것이다. 그럼 오히려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실적이 좋진 않으니까 좀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추가 나올 수 있어서 기다렸다 매수할까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 글로비스, 모비스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장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긍정적으로 주가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릴 때 주식을 좀 더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고 하는데 현대차도 그렇죠. 배당 세겠죠? 배당뿐만 아니고 4천억 정도 주식 소각도 발표를 했었죠, 이전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성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또 화신 이야기가 많아요. 이 화신의 경우에는 9,190원 싸다요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성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화신까지 정리해 주시죠. 그 자동차 부품주가 여기에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미국의 공장이 나가거나 해외 공장이 나가지는 구조인데 변수는 미국 대선이 있어요. 예, 계획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높아져 있는 인센티브, 그 안에서 현대차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주에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차와 부품은 별개로 보고 우리가 언제나 업종을 생각할 때는 1등 업종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서 뭐 HL 만도라던가 현대모비스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은데 화신의 하락이 최근에 가팔랐던 건 이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관세냐 아니면 뭐 투자냐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탈이 큰 걸까요? HL 만도는 구조가 좀 달라요. 현기차의 매출 비중이 어찌 보면 중심에 돼 있다가 해외로 다각화가 됐어요. 예,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두고, 현대모비스는 연말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오픈하겠다라는 예정이 있다 보니 다른 자동차 부품이랑은 방향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신은 그냥 자동차 부품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아질 수 없는 마진과 함께 주식으로 뭐 급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아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신의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오전장에 분석이 나왔는데요. 고금리 강달러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며 2,600포인트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우리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이 환율과 연결돼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분석이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시장에서 좋았던 이유가 이제 민주당의 금투세 중단 시사였잖아요. 그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대형주가 반등을 했는데 당내 이견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전일의 컬러가 유지되지 않은 채 종목 장세가 재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미 국채 금리가 특히 10년물 금리가 4.2%, 3%까지 올라서면서 지금 환율이 불이 붙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이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야기 마산창투방에 들어가시면요. 트럼프 트레이드 금리 상승에 대한 베팅이 고점 부근까지 도달했다.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금리 상승할 수 있어도 금리 상승으로의 베팅은 손익비 구간이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곧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일단 이 환율, 네. 미 국채 금리 이것도 지금 국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1번입니다. 1번입니까? 네. 강달러 요인이 주시장에 네. 그 현재 압박을 하고 있는 1번 요인이고요. 강달러 요인은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의 우호적 상황들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됐던 부양책이 효과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율의 이제 고점, 단기 고점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1,390원 라인이 최근 한 4개월 정도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네. 고점 라인에 다가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한 3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밀리죠? 네, 최근 내에서 장중에 밀리는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전에 시장에서의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장중에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장 마흔 근처에서는 플러스로 반전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에 계속 동참하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하락 마감한다. 네. 뭐 75원 근처라든가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3원 정도 수준에서 하락 마감한다라면 마감 근처 수준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매 형태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황을 지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국내 환율이 그 달러 인덱스나 위안화나 엔화 대비해서 리바운딩 폭이 너무 큽니다. 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환율의 각도가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의 각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의 상황은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면서 시장 관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환율의 흐름이 급 바뀐 것이 우리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장 하락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배경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상승의 고리를 끊어내고 조금이라도 3원이라도 하락 마감한다면 다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앞서 그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구간의 환율의 변동이 또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도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더 요동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1,400원대에 가게 되면 최근 내에서의 고점이 1,444원이거든요. 이 가격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시장은 뭐 상당한 부분에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상황은 없다라는 거고요. 어제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로 금투세라든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의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제 주시장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감까지 유지되면 시장의 변화는 어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관점에서 지금 국내 증시는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인식해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분석도 주셨는데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몇 순위예요? 하락 요인에? 한 3, 4순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머니 마켓에서는 돈입니다.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을 현 시점 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상황을 좀 더
높은 순위로의 판단 기준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요인이 있고 또 매수할 만한 호재가 없기에 매수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GDP 3분기 GDP도 나왔어요. 네네. 보니까 네. 역성장은 겨우 면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그 안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장 추세는 계속 보여줬고요. 그 뒤에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굵직한 수출 산업들이 받쳐줬어요. 근데 네. 그들이 이번에는 부진했던 겁니까? 네, 그런 부분 수출 영향 아무래도 부진했고요. 네. 그 데이터를 안고 GDP 수치도 좋지 않았어요. 안 좋은 건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방향 같은 경우가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은 더 무거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의 지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할인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게 GDP 데이터는 한 분기 전의 데이터예요. 시장은 매일 열리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후행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다른 요소, 뭐 환율에 대한 뭐 우호적인 면은 그게 반영되는 상황에서는 더 달라질 수 있게 너무 상심은 하지 말고 다만 실적 추정치가 2분기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게 더 조금은 시장 안에서는 영향을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지금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무리하시지는 말고 여기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연속적인 답보가 되는 기업들을 추려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네. 3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7, 8, 9월에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휴가도 많이 가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나 성장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GDP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올해 목표 성장률이 2.2%예요. 2.2%로 가는 과정입니다. 3분기는 계절적 요인이 강해서 이러한 부분에 성장 데이터가 좀 위축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지금 나오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장률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요. 좀 넓게, 크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나쁘지 않다. 지금 나오는 기사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톤이 더 긍정적인 건 김대중 대표님인 것 같고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난 좀 관망해야 하는 건 우리 이성 이사님인 것 같은데 저는 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GDP도 뭐 역성장 겨우 면했다 이러고 매수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하니 그래도 나는 주식을 하고 싶고 차라리 시장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방어주라던가 아니면 고배당주로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오늘 들었어요. 제가 항상 SK텔레콤의 주가와 KT의 주가를 보는 날이 저점이긴 하던데. 네. 그러긴 하던데. 어때요? 그쪽으로 좀 피해볼까요?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시장 안에 패러다임 변화가 큰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요. 뭐 에너지 쪽, 유틸리티, 산업재 이쪽이다 보니까요. 되려 그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낫고 나머지 뭐 고배당이라든지 이쪽은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수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관망에 대한 부분을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전력 쪽, 유틸리티 쪽, 산업재 쪽을 보는 한이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고배당주 이제라도 사볼까라고 네. 들어가는 거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또 하락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핫한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정말 테슬라 분석글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뭘 보여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그로스 리서치가 테슬라의 실적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매출액은 2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가량의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좀 증가한 배경에는요. 일단 차량 배송이 증가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 여기 ESS 쪽 계속 좋아 보임이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트럭의 양산 속도로 인한 영향, 여기에 FSD 이연 매출이 인식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테슬라 수혜주로 ESS를 꼽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수익버스에서 저희가 ESS주를 공략해봤는데 서진 시스템, 한중 NCS 3에서 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1.8%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밀리는 것에 비해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 ESS. 왜냐? 테슬라 자동차 마진율이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지금 테슬라의 시간의 거래에서 8%에서 10%가량의 상승폭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진율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저가형 차량 출시가 구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힘까지 더해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일단 테슬라 실적이 다 부분별로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뭐 로보택시라는 자율주행 키워드도 있을 테고 2차 전지 키워드 있을 네. 테고 그냥 로봇으로 볼 수도 있고 네. ESS도 있다면 오늘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ESS가 탑인 것 그런 같거든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강하게 부각시켰던 것은 자율주행이었거든요.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점을 줬고요. 앞서 이제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분기 흐름을 보면 조금 좋았어요. 서프라이징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한 것은 어닝콜에서 앨런 머스크의 강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비전,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을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ESS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네.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과 이제 서비스와 에너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분 이외의 부분이 대략 테슬라 매출의 2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은 최근 분기별로 해서 한 자릿수 숫자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와 에너지 부분은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각치가 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ESS는 배터리 산업의 확장 단계에서의 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SS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텔레그램에서도 ESS라는 걸 키워드로 꼽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에너지 부분이 빨간색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ESS다라고. 그리고 이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ESS는 조만간 연간 100기가와트, 궁극적으로 나중엔 테라와트의 단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몇 배 성장으로 만족하는 게 아닌 우리는 10배, 100배 성장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투자자들에게 솔깃하게 다가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ESS 특징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한중 NCS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핵심이 없어요. 뭐 함체라든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테슬라의 ESS가 좋으면 반응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ESS와 연결된 그 시스템을 보면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 내재화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접적인 정도예요. 테슬라 시세 나면 뭐 우리나라 연결해서 종목 반응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방향성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이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서진 시스템 따라 붙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따라 붙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해외에서 종목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서진 시스템으로 한번 제가 수익을 내볼까 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또 달렸더라고요, 마침. 네. 그래서 살만한 사람은 사셨고 빠질 사람 빠졌구나, 내가 이제 들어가 볼까 했는데 오히려 ESS로 본다면은 차라리 그냥 미주식에서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김대중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이성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네. 국내 그 ESS 장치 관련한 기업들은 대부분 케이스 위주의 제작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핵심 부품이 아니고 관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서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적 측면에서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턴오버하는 형태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 붙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 따라 붙어도 무방한. 이렇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홀려버렸습니다. 그럼 그 외 ESS 말고도 뭐 로보택시 이야기도 많아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살짝 움직였고요. 로봇주도 올랐는데 이건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주 상승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 외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의 오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장 당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네.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향성이 우주항공과 그 로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일회성의 시세로 보지 말고요. 이게 핵심이 될 게 뭔지 뭐 짚고 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은 발사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1개, 해외 기업 2개, 글로벌 총 3개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랑 뭐 자율주행 쪽을 고른 게 아니라 우주항공을 테슬라와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대중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키워드가 가장 테슬라와 국내 증시 안에서 종목의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네. 2차 전지는 뭐 이미 말씀 많이 드렸고 네. 로봇이 성장 섹터의 순환매 과정에서 마지막 단에서 이제 로봇주가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였다. 오늘 엔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나타나지만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투자적 측면에서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로봇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사전에 받은 바로는 국내 증시 테슬라와 함께 같이 볼 탑픽으로 두 분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았는데 제가 뭐 잘못 받은 건 아니죠? 네. 2차 전지 업종은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 또 논하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종목을 접근해 본다면 로봇주가 가능하고요. 로봇주는 IPO가 계속 예정돼 있죠. 네, 맞아요. 이달 말, 다음 달, 뭐 내년 초까지 해서 계속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도 휩쓸려서 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죠. 어디까지 좀 보시는지?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 드릴게요. 반도체가 움직이면 소부장이 나중에 따라가죠. 그러면 전기차 업체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양극재 회사라든가 소부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차가 한 1년 정도 납니다. 테슬라가 21년도에 고점 찍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2년도에 고점 찍었고요. 테슬라가 22년도에 저점 찍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4년도에 저점 찍었습니다. 네. 1년 차로의 시차를 두고 완성차와 소부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을 줬던 100불에서 300불까지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충분히 50만 원까지는 반등의 목표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에 비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좀 아쉽죠? 네네, 아쉽죠. 뭐 기다림의 구간이기도 한데 뭐 계속 한 40만 원대 중반에선 저항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가격대는 30만 원대, 38만 원 이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가능성을 열어두되 하단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 핵심 사업은 일단 우주항공과 로봇 골라주셨고요. 그 안에서 국내 증시와 연결고리가 가장 높은 탑픽을 골라본다면 두 분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주가 아쉽지만요.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